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이번엔 농산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압박입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철강, 반도체 등등해서 지금 조목조목 관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근데 이번엔 농산물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미국 업계에서, 미국이 쇠고기 업계에서 한국은 왜 30개월 원령 제한을 두고 있느냐.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때 30개월 원령 요거 풀어달라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엔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원령 풀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다만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우려할 필요 없다. 왜? 해마다 미국 소고기 업계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구를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라도 좀 조심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미 우크라 30일 휴전, 이제 푸틴이 답할 차례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 30일 동안 휴전하자라는 데 대해서 합의를 봤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취임하면 바로 종전시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실제로 실체화되는 것 같다. 다만 푸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더 많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휴전하는 안을 받을 것이냐라는 거겠죠. 네. 관건은 여기 보겠습니다. 트럼프 이번 주 중에 푸틴과 소통할 거다. 이 소통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가 관건이겠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 즉시 항고로 상급심 판단 필요. 네. 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거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한 번 더 판단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발언에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네, 서울신문. 네, 법원행정처장 즉시 항고 필요, 미묘해진 검 관련 사항 검토 중. 네, 법원행정처장의 이 말에 검찰은 또 살짝 미묘해졌다라는 거죠. 관련 사항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걸로 입장이 살짝 결이 바뀐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 할지 안 할지 오늘 대검에서 회의를 연다라고 해요.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이냐.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한테 총 20억 원 물려줘도 상속세는 빵원이다,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 세금으로 냈었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2028년부터는 이렇게 해도 상속세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라는 게 기재부의 이 발표예요. 여기다 같이 볼까요? 2028년부터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요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2028년 1월 1일부터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다만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올해 안에 지금 현재 이 기획 정부가 마련한 요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 야당은 좀 떨떠름하다. 완전 전면 반대는 아니지만 떨떠름하다라는 거예요. 왜? 여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안은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을 하는 건데 야당 안은 유산세가 유지되는 방안이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정부 안은 배우자 한도는 공제 한도는 그대로 갖고 가는데 야당은 배우자 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살짝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부안과 이 야당이 같이 얘기하면서 논의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최종 국회를 통과하는 게
그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마스크 꼭 오늘 황사가 덮친다라는 거죠. 어제도 상당히 좀 심각했었습니다. 어제 이 모습은 마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이에요. 어제도 상당히 이렇게 심각했는데 오늘은 더 심각하다. 왜? 황사까지 덮친다는 거죠. 이 황사 어디에서 오는 황사냐? 내몽골에서부터 지금 열심히 오고 있다고 해요. 바로 저 모습이죠. 보이시나요? 저 멀리서 대군단이 마치 달려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뿌옇게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내몽골의 모래바람입니다. 근데 이 모래바람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를 덮칠 예정이다라는 거죠. 마스크 꼭 챙기시라는 말씀을 어제, 그제,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드립니다. 3일 중에 오늘이 제일 심하다고 하니까요. 꼭 챙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눈길 가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나라 어떻게 되든 돈 따면 그만 8년 만에 돌아온 탄핵 토토입니다. 네,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될까 기각이 될까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윤 탄핵 심판 놓고 온라인 도박이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우회 배팅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대체 배팅률이 어떤데 이렇다는 겁니다. 배팅률. 그러니까 어제 정오 기준 탄핵 인용이 1.44배, 기각이 4.34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배당률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뭐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으니까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포츠 토토를 제외하고는 모든 배팅은 불법입니다. 해외 사이트가 있다고 해도 해외 사이트 통해서 가도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 수익이다라는 거죠. 네,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 불법이고 이 아니고를 좀 떠나서 그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혼돈 상황을 가볍게 용돈벌이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 선고 가늠자, 윤 대통령의 선고, 이 탄핵 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되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보겠습니다. 헌재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숙 중앙지검장의 탄핵 여부를 결론 짓는다.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죠. 이게 윤 대통령의 선고 가늠자가 되는 걸까라는 게 지금 중앙일보의 기사예요. 오늘 오전 10시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사람 4명이죠. 누군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탄핵 심판 선고 내려지는 사람 같이 볼까요? 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총 4명인 거죠. 근데 그래 뭐 감사원장 탄핵 여부 중요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불어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여부도 같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 4사람이 뭐 가치 인용, 가치 기각이 아닐 수 있고 다 개별 뿔뿔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대 빵 모두 기각이다. 예. 일부는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하는데요. 네. 사실 민주당이 과연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탄핵 소추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 아니겠습니까? 3가지 이유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기일이 열렸는데 민주당 쪽에서 안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제대로 소송해놓고 출석을 안 하는 케이스가 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인용될 가능성이 스스로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점이 있을 것 같고 어떤 그 검찰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은 엉뚱한 사안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사안 자체가 특정 자체가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검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왜 이런 거를 기소를 했어요라고 했을 정도로 사안 자체에 대한 특정이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전혀 없는 겁니다. 네. 특히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라라고 해서 일부 검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야간에 어떻게 보면 법원 회식하는 과정에서 배탈이 나서 어떻게 보면 오물을 벽에 붙였다.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민주당들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한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이거 탄핵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불안한 것이죠. 지금 말씀은 4대 빵이다. 다 기각 혹은 각하될 거다. 민주당도 아마 알걸.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글쎄요, 뭐 결과는 오늘 오전 10시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뭐 결론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4명, 그러니까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무 수행 중에 위헌 위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고 위헌 위법 사유가 직무를 그러니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위헌 위법한 사유라는 부분을 헌재가 인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앞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뭐 기각될 것인데 뭐하러 했느냐 뭐 네. 이런 비판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감사원장이나 뭐 중앙지검장이나 뭐 이런 검사들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제도적인 본질적인 의문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라는 지적 있어 왔었고요. 특히 앞서서 뭐 탄핵 사유 중에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뭐 관저 이전과 관련된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하게 감사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국회가 탄핵 소추 말고는 어떤 식으로 감사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공론화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또 민주당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 결과에 이르게 된 그 과정도 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꼭 뭐 기각이다, 뭐 각하다, 뭐 인용이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설령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그 안의 내용에서 일부 이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위법하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그 내용까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오전 10시죠. 이제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결과 물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뭐 이 고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개별 사안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눈길이 가는 이유는 사실 이거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여기에 어떤 오늘 나오는 선고들이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쪽에선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 이렇게 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기각 넷에 파면 넷 4대 4로 결국 기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때 4대 4 보수와 진보, 뭐 중도 이런 걸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거 보면 언제가 될지 날짜 지정은 안 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 변호사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가늠자 되는 거예요? 결과의 숫자가 어떻게 나뉘는가에 따라서 가늠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무슨 말씀이냐? 네. 저를 포함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이 4개 사안 전부 다 각하 내지 기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하나 기각을 함에 있어서 네. 8대 0으로 각하나 기각 정도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과 별로 어떻게 보면 가늠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죠. 그런데 이렇게 거의 확실한 각하 내지 기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처럼 뭐 4대 4로 나뉘어서 각하나 기각된다든가 아니면 5대 3으로 나뉘어서 법정 의견이 각하나 기각으로 나온다. 이랬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결과문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다 4대 0으로 그냥 전부 다 각하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 내용 정말 이것이 8대 0의 의견으로 해서 전부 다 각하나 기각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같은 그런 정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문을 받던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이 파면해야 된다는 취지로 선고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 근거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인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것은 더 확실하게 그러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사안은 거의 8명 전부 다 4건에 대해서 기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가늠자가 되긴 어렵지 않나. 하지만 저는 이것이 기각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윤석열이 맞았다. 무슨 말씀이냐.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해제 요청에 따라서 바로 해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밑에 한 가지 붙였습니다.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으로 인한 행정부의 마비를 막아주십시오 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4건에 대해서 다 탄핵이 줄줄이 기각됐고 이번에 4건에 대해서도 전부 기각되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비상계엄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지지세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설령 이 4건이 다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된다고 해도 그래도 나오는 결과가 8대 0으로 완벽하게 만장일치가 아니라 일부 소수 의견으로 한두면 이건 인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좀 이 가늠자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오늘 이 결과가 4건의 탄핵에 대해서 다 기각이 나온다 그럼 이건 윤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얘기한 이른바 뭐 탄핵농단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있을 4건의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의 가늠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렵다. 일단 쟁점이 너무 다르고요. 사건의 무게감 자체도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위헌이었는지 위법이었는지 이것의 쟁점이 조금 더 몰려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4건의 선거와는 전혀 관련도 없고 오늘 4건의 선거의 결과가 어떻던지 간에 그것으로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미루어 짐작하기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최 변호사님은 이제 뭐 탄핵이 기각되게 되면 네. 오늘 나오는 탄핵이 기각되면 마치 대통령의 계엄이 좀 더 정당성이 있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네.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탄핵 절차라는 것은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인 것이고 그리고 뭐 탄핵을 뭐 남발했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탄핵이 남발되었다 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수행하는데 조금은 불편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은 뭐 일견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불편하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그 상황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과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을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탄핵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계엄을 선포한다. 이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77조에 정한 요건을 어겼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핵이 기각, 그러니까 오늘 있을 그 탄핵 선고가 기각됨으로써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스템상으로 탄핵을 국회가 소추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에 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상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 그리고 위법적인 소지가 훨씬 높다라는 점을 저는 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어떤 결론이 나도 그 결론을 두고 상당히 뭐 탄핵 찬성 반대 뭐 여야 간에 상당히 좀 공방이 좀 심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어떤 결론이 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항고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윤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필요, 법원 행정처장 제안 논란 확산입니다.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거 직시항고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다른 세 건의 이제 적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적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적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 문제하고 신병 문제하고는 논리적으로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시항고에 따른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네, 직접 들어보셨죠.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이거 직시항고 검찰이 해서 다시 한번 상급심 판단을 좀 받는 게 낫겠는데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다시 판단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 자칫 자기 부정으로 보일 여지가 있거든요. 천대엽의 무리수, 천대엽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지 네.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의 고위직에 대해서 네. 법원이 석방을 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저렇게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장 탄핵 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안 따른다고 해서 지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얘기는 세 가지 위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하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의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판사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왜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에 다 지시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결국 그에 대한 항고 여부는 행정처인 법무부 내지 검찰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이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보석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즉시항고했고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에는 기존에 비추어서 거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결국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에 어긋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중이 없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많은 법조인들이 어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진용 변호사께서는 이거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위헌적이고 헌재를 무시하는 거고 법원의 이 독립성도, 이 재판부의 독립성도 지금 침해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장 변호사님. 소수 의견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다수 의견 같기는 한데요. 네.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글쎄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혼란의 원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관련 법 해석을 모순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이야기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계속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안 하고 석방을 했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다투겠다고 했고, 네. 그리고 검찰에서는 앞으로도 법원의 결정처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날로, 일자로 계산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오히려 천대엽 처장이 풀어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이야기처럼 즉시항고를 해서 계속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해 놓는 것, 이거 위헌 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석방된 상황 아닙니까? 위헌적인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 볼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안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고 이 부분은 다퉈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이것은 당연히 상급 법원에 다퉈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럼 과거에 구속했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수조사에서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기간 산정을 할 때 과연 날수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 지금 대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상급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매듭을 지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영장을 취소했던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구속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실제로는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없는 거예요. 네. 관할이 없는 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항소 상고가 받자 파기환송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지난번 1심도 본인들의 의견을 밝히고 설령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기간 내라 한다 하더라도 관할이 잘못된 수사권이 없는 듯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어떤 절차가 잘못돼서 기소 절차가 법률에 위반됐다라고는 그 포커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죠. 결국 앞에 거에 어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뒤에 거에 있기 때문에 항소 즉시 항고한다 하더라도 즉시 항고가 기각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현 상황에서 석방한 상태에서 즉시 항고 자체가 위헌이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영장주의로 영장에 따라서 영장 기각 취소를 했는데 어떻게 계속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조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A, B, C 중에 A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이건 즉시 항고를 해봤자 바로 기각이 될 거고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A, B, C의 A와 같은 그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다. 그러니 검찰이 안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사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근거리에 누가 있었느냐. 법무부 장관 대행 김서구 대행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 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됐던 바와 같이 93년도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2012년도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 나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속 여부와 구속 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합니다. 아니 오히려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이 됩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좀 뭐 93년도 얘기도 나오고 뭐 2000 몇 년 얘기도 나오고 복잡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살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김서구 대행이 얘기를 한 건 93년도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거 이거 위헌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보석 풀어주는 거죠. 구속됐는데 풀어주는 걸 보석이라고 하죠. 이거 즉시 항고하는 건 위헌이다. 그리고 2012년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하는 거 이거는 위헌이라고 결론이 났다라는 거를 지금 대행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인 즉슨 구속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 판사가 구속 중단하세요,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우선해서 다시 즉시 항고로 또 검사가 뭘 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요 취지로 본다면 즉시 항고를 하면 이거 위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논리에 대해서는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석방시켜 준 거잖아요. 저는 뭐 벌써 다 지나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검찰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본 것은 즉시 항고를 통해 집행정지효가 있으면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천대엽 처장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지금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기 때문에 석방돼 있는 상태에서 뭐 즉시 항고가 되었던 항고를 통해 결국 불복을 해서 상급법에 다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인신 구속이라는 상태를 면하게 해주는 석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결국 즉시 항고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 자체가 위헌 아니냐라는 논란 자체가 풀어지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미 석방이 되었고 그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상급법원을 통해서 일선 지금 수사기관의 모든 혼란을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는 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천대엽 행정처장은 이거 다시 한번 즉시 항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고 지금 법무부 이쪽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아니 이거 즉시 항고 해봤자 바로 기각이 되는 거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위헌적 요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법원행정처장의 요 얘기가 좀 이례적으로 나온 거죠. 오늘 대검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대법관의 즉시항고 권고에 검찰 오늘 지휘부 회의입니다. 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오늘 대검에서 뭔가 법원 쪽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라고 다시 회의를 연다는 거, 이거는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 이렇게 되면 다시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 제로. 제로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본인들이 결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석방 지휘를 했는 것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의사라고 지금 밝힌 거기 입장을 때문에 밝혔죠. 결국 국회에서 그와 같은 논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그 회의를 한다는 그 정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견을 바꾸어서 영장에 따라서 집행 지휘를 했다가 빨리 가가지고 다시 잡아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좀 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질문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네. 이성윤 의원이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성윤 의원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번에 영장을 기각했으면서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 경과됐다는 거지만 두 번째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전 검사장이 오동훈 검수처장에게 바로 지금 왜 집행을 안 하냐? 당신들 가슴에 총뿌리가 겨눠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라. 나아가 관을 들고 나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대통령을 압수수색, 구속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취소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관할권도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그런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속이 잘못됐네 만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먼저 본인 스스로 반성문 쓰고 나와서 한 다음에 저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대검에서 지휘부 회의를 한다고 한들 뭐 이 법원행정처에서 저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모여서 논의는 하지만 즉시 항고를 다시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제로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장 변호사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지. 저는 즉시항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지고 있다. 기한이 내일까지거든요. 네. 즉시항고 기한은 원래 일주일인 것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기한이 있고 오늘 이제 회의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충분히 즉시항고를 하자라는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계산 부분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 결정,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다투지는 않겠다? 이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기 때문에 저는 즉시항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검찰에서 생각했던 그 즉시항고의 위헌성, 그러니까 대통령을 계속 구속해 둬야 된다라는 그 문제점은 이미 석방을 함으로써 해결됐기 때문에 저는 불복할, 그러니까 즉시항고할 가능성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즉시항고를 만약에 검찰에서 아주 즉시항고 하겠습니다. 기한 끝나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 그럼 다시 구치소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대엽 처장도 어제 구속 상태가 풀려져 있기 때문에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거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들리는데요. 네. 결국 지금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석방을 해둔 상태에서 뭐 위헌적인 소지를 해소했다라고 한다면 네. 석방 상태와는 별개로 지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만 대통령의 신병에 대해서 영장의 효력 유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즉시항고를 하는 것만으로 바로 다시 재집행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설령 즉시항고를 다시 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항고를 다시 제기하는 그 시점으로 바로 구치소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즉시항고를 만약에 해서 최 변호사님 해서 결과가 다시 구치소로 구속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또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이미 석방이 돼서 인신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인신 구속의 결과로 다시 넣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석방함으로써 이게 잘 보세요.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번에 있었던 지난 금요일 결정은 뭡니까? 구속 취소입니다. 네. 그 영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찢은 영장을 다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위헌이라고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왜 지금 그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이 그렇게 했습니까? 기존에 이런 부분에 석방한 상태에서 영장 그 법원에 그 어떻게 보면 석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하면은 현재 법에 어떻게 되면 석방하라고 했는데 즉시 항고를 하면은 그 결정이 집행 정지가 되는 효력이 있다라고 된 겁니다. 네. 결국 지금 만약에 다시 어떻게 보면 항고를 하면은 그 검찰청 스스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어이없는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대엽 그 행정처장의 말씀은 나름대로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즉시 항고 법은 그 구속 집행 정지가 돼서 사실은 깜빡이 다시 넣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석방하는 것은 석방되고 결국 혼란만 일으키는 일을 왜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항고할 가능성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설령 즉시 항고해서 다시 구속하라라는 결론이 난다고 해도 그럼 여기선 다시 또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즉시 항고를 다시 하겠다는 결론 자체가 오늘 회의에서 안 날 거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회의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암살 계획 제보입니다. 일단 오늘 키워드 자체가 약간 무시무시해요. 암살 계획 제보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받아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특수부대를 전역한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재명 대표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테러 예방과 진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전현희 의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아니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좀 심각하다. 지금 러시아 총으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관건은 제보의 신빙성이겠죠. 이 제보가 대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거냐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주진 위원님, 예. 러시아제 권총, 뭐 특수부대, 뭐 오비 출신, 오비 요원, 예. 좀 구체적이긴 해요. 예. 요 신빙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예단할 수 없겠죠. 물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또 당연히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은 이러한 제보가 정말로 신빙성이 있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제보였다면 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뭔가 좀 공개적으로 아하.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오히려 그렇다면 바로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연락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이제 신변보호가 되고 또한 동시에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테러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것도 사실 또 그리고 이 제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보를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제보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제3자를 통해서 당에 전달이 됐다는 것은 과연 이게 정말로 현실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였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워낙 또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의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겪음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빨리 이런 제보가 맞는지 네. 뭐 사실은 뭐 HID 출신 오비 요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막 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 뭐 충성 경쟁하듯이 그럴 게 아니라 네. 바로 법적 대응 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 신빙성이 뭐 있는지 없는지 일단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전제로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기 신빙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는데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죠. 뭐 지금 이 뭐 특수부대 뭐 무슨 요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자의 신빙성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황정아 대변인 얘기까지도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문자 내용 자체는 이제 보내신 사람 빼고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 분으로부터 들어온 제보입니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하여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대표님은 노출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용의 골자이고요. 네, 제보한 사람이 정보사 장교 출신이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북파 그쪽 특수부대 쪽에서 있었던 오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 이렇게 중요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신빙성이 높은 일이라고 한다면 공개하기 전에 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일단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공개하면은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아니 그 제보에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그 범인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명시했다면 네. 바로 수사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제보로 통해서 주의,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넓게 알려서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있는 겁니다. 제보의 신뢰성 중요하죠. 제보를 통해서 과연 무조건 모든 제보가 다 신뢰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맞겠죠. 작년 9월 달에 저희 민주당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제보를 통해서 그런 제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했을 때 정부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머릿속에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황당하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실제 작동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가능성이 있는 제보에서 아주 작은 단초에서 시작하는 제보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실 이 전체의 빙산의 일각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암살 어떤 제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그러면 현실성이 없냐? 네.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 테러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목숨, 생명의 지장을 받을 정도까지의 위기성, 위협성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그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 정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다시 한번 이 기도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전에 예방 차원의 그 효과도 기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알리지 않고 그냥 체포가 막바로 가능했으면 했겠지만 지금 이거는 시도하려는 어떤 제보 차원이기 때문에 알려서 경고하고 다 같이 좀 조심하는 이런 취지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렸었죠. 법사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너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소련제 권총을 지금 수입해서 암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이런 게 왔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온라인상 양쪽 대표님들한테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꽤 사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서울청 공공범죄 수사대나 본청 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하죠. 나도 조심하라는 문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호영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여야 대표 협박 사건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인데 여야 대표의 협박 사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국민의힘 쪽에도 상당히 좀 협박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실에 있는 직원한테 네. 들었는데 문자가 뭐 거의 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그러니까 물론 협박, 뭐 지지, 압박, 뭐 불만. 근데 거기 보면 정말 살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길을 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하. 우리 정치가 사실은 뭐 근데 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국가다 보면 네. 또 극단적인 분들은 좀 격하게 혹은 좀 정말 범죄가 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협박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말씀대로 꼭 이재명 대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야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협박에 시달리는 것인데 특히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이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를 약간 좀 혐오하는 국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치가 이제 있는데 물론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테러는 잘못된 것이고 협박도 잘못된 것인데 그렇죠. 또한 사실을 뒤집어 봤을 때 과연 이게 정치권이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정말 국민들이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이 말하는 것도 보면은 거의 뭐 말폭탄 수준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거를 지지하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계속 뭔가 세뇌가 돼가지고 저 사람을 악마화하고 저 사람이 반드시 뭐 예를 들어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뭔가 증오심과 혐오를 계속해서 서로 부추기는 정치권이 결국은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협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협박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좀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협박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야 할 것 없는 협박은 결국 정치권이 좀 자초한 면이 없잖아 있다.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뭐 러시아제 원총의 뭐 특수부대 출신의 오비 요원이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대표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신변 위협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대표님 혹시 외부 활동 줄이실 계획 있으십니까? 네. 뭐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기자가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혹시 외부 활동 줄이실 계획 있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아직이라고 지나갔어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렇게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외부 활동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뭐 자제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신변의 안전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국면을 보면 대표가 아무런 외부 활동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평상시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고 또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이 지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대표가 활동을 줄이는 것보다 대표의 신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경호 수준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상대를 악마화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상대가 정말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부추긴다고 할까요? 그러는 지금 언사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절제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한동훈 대표도 이와 비슷한 걸 받았잖아요. 당신 위험하다, 그러니까 피해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치인들은 어떤 이런 테러의 대상으로 지금 많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테러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런 서로의 양극화적인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 양극화의 이런 발언을 부추기는 발언들도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정치인의 필수품이 방탄복이 될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도 좀 해봅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누구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문성근 것 같고, 여기는 김정일 전 국무위원장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만 컬러예요. 아마도 주인공인 것 같은데 누구냐라는 거죠. 기사같이 볼까요? 예, 저희 오늘 준비된 거 같이 좀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니고, 네, 여기 보면 지금 사진, 아까 그 사람이에요. 아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저희가 알죠. 누구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입니다. 그러면 문대행의 모습인가 싶을 수 있는데, 요즘 뭐 지라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요런 거 받으신 분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문성근하고 같이 갔었군요. 한국에서. 네, 이거 뭐 중요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김정일 전 위원장하고 같이 있는 모습들이 아까 저희가 본 그 모습이죠. 빨간 동그라미가 딱딱 쳐져갖고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정면 사진도 있고요. 네,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형배의 정체라고 하면서 문형배 대행의 지금 뭐 프로필과 함께 좀 과거 SNS 글이 뭐 이런 게 썼었고 뭐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형배 대행이 과거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전 위원장을 만났어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손 들고 이거 저거든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같이 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의 송파병, 지금 당협위원장이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김근식이 문형배로 둔갑되는 어마어마한 가짜뉴스가 버젓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본 바로 그 모습이 자기라는 거죠. 문형배 대행 아니라 김근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 사진들입니다.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때 제 사진이에요. 좌우막론하고 가짜뉴스는 척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훨씬 잘생기고 누가 봐도 다른 얼굴인데요. 내가 더 잘생겼는데 무슨 말이에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윤주진 위원님, 아까 그 돌아다니는 그 사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뭐 저도 SNS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올리면서 격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헌법재판소 대행이 김정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 이제 당연히 가짜뉴스죠.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 물론 그 당시엔 판사였겠지만요. 뭐 판사 신분으로서 북한을 갈 일도 없고 갈 필요성도 없는 것인데, 김금식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또 사실은 약간 뭐랄까 흑역사일 수도 있죠. 본인이 과거에 이제 민주당 계열의 몸을 담았던 본인께서 이제 전향을 하셔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좀 비판받을 만한 사진이 이렇게 또 다시 공개가 되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뭐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본인을 또 이렇게 막 헷갈리고 뭐 또 자신의 얼굴이 어떤 가짜 뉴스에 도용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매우 불쾌한 일인데, 또 굳이 그렇다고 또 무도가 잘생기고 이런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농담이었겠죠. 농담인데 아마 문형배 소장도 기분 좀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과거에는 이 보수에서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일정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걸 믿어요. 또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일일이 다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정말 이 가짜 뉴스가 우리 보수를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수를 더 기분 좋게 해줘야지, 더 신나게 해줘야지.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 보수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저는 그래서 가짜뉴스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 아마 저거 만드신 분이요. 네. 아마 알고 만든 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정치권도 여기에 현혹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이 우리 보수의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게 참 걱정스러운 그런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짜 뉴스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지라시가 지금 너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거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런 지라시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좀 봤고요. 네. 제가 김근식 교수님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네.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SNS에 쓰신 말씀을 다 하시던데, 그런데 너무나 이 가짜 뉴스가 우리 일상에 너무 쉽게 들어와 있다. 너무 일상이 돼 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자리 잡아 가는데 거기에 나까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나쁘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조작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냥 일상화가 됐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그 2년여의 정부 운영 과정에서 네.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 뉴스가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이 거침없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악마화하기 위해서 날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문영배의 그 권한 대행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총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영배의 권한 대행에게 종북, 어떻게 보면 좌파, 이런 딱지를 붙여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김근식 교수가 또 이 동원이 된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나 우리 사회가 있어서는 안 될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있지도 않은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행위, 이제는 진짜 근절돼야 되고요. 이거는 좀 발본색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사진을 보고 약간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요. 저희도 2007년에 이때 영상 한번 찾아봤습니다.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는 또 팩트체크죠. 영상 같이 좀 볼까요? 저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 김근식 위원장이다라는 건데, 사진은 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문대행이랑 좀 다른데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의 김근식 위원장은 사뭇 달라서 같은 사람인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문대행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네. 아닌 가짜 뉴스에 쉽게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더 나쁜 건 가짜 뉴스를 알고도 만들어서 유포하고 배포하는 행위인 거겠죠.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인물,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네. 이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뒤에는 빨간색 테슬라인 것 같아요. 멋있는 차를 배경으로 이 멋있게 사진을 찍은 일론 머스크. 대체 오늘 왜 등장한 것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테슬라 차산 트럼프 건드리면 지옥 맛보게 할 것. 머스크 구악입니다. 네.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같이 아까 본 그 빨간색 차에 탔습니다. 상당히 좀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내리죠. 대체 이 차 어디에 있는 건데 싶은데 요 뒤에 여기 보이시나요? 보통 요 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손 흔들기도 하고요. 그런 자리인데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안에서 테슬라 신형 차를 세워놓고 같이 시승식 비슷하게 지금 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Started up in the last 30 years it's been successful. I don't think so. Wow.
This is a different panel than I've had. Everything's computer. Terrorists. I will do that. I'll do it. I'm going to stop them. We catch anybody doing it because they're harming a great American company. And he did have an ability to do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didn't think of. He'd come in with bigger ideas, little hiccups, not big hiccups. But we saved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for the future. 네, 직접 보셨죠? 백악관 안에 차를 딱 세워놓고 약간 신차 홍보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를 좀 보겠어요. 정부 구조조정 머스크 월권 논란 꾸준히 있어왔죠.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도 있고요. 테슬라 차를 불태우는, 방화하는 이런 사건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를 세워놓고 차를 한 대만 세워놓은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거의 약간 뭐 모터쇼 비슷하게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난 건데 그러면서 나 이거 차 한번 타볼게. 그래서 지금 직접 타는 모습까지도 저렇게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윤주진 위원님.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머스크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인 걸까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머스크가 지원한 후원금이 1,84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주였죠. 예,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미국 선거에서는 어마어마한 후원자였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관세 폭탄을 내리고 뭐 무역적으로 보호주의 조치를 하면서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갈등 구도에 있는데 처음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좀 뭔가 자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약간 바짝 쫄겠지. 나한테 고개를 숙이겠지.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력을 끊어버리면은 미국의 수백만 명이 전력이 끊긴다고 해요. 네. 또 지금 트럼프의 지금 테슬라가 사실 미국에서도 인기지만 처음에 테슬라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 이게 친환경 전기차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유럽이 사실은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네. 트럼프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관세 폭탄으로 내가 뭔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 세계 불매 운동이 가면 미국 기업이 어려워지잖아요. 미국 기업이 어려워지면 트럼프가 욕을 먹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지금 서학 개미들이 지금 막 울상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할 때마다 미국 나스닥이 막 폭락을 하거든요. 지금 반 트럼프 진영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저는 저 시승식이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이 될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저는 저걸 보고 더 불매 운동을 많이 할 것 같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물론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잖아요. 사실은 본인에게 수천억을 후원했던 사람의 차를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막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참 미국 국민들도 참 뭐랄까요? 좀 볼썽사나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해 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백악관 안에서 지금 이 머스크의 직접적인 테슬라를 홍보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 $8만 주고 이 차 샀어요. 차 좋아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했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대체 이런 이해 충돌 논란 및 모든 비판이 올 걸 알면서도 왜 굳이 이렇게까지 머스크를 구하는 거야라는 거거든요. 글쎄 뭐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지난 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유명했고 또 대선이 끝나자마자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라고 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의 어떤 이 앞날을 같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한쪽이 도와주는 그런 브로맨스의 관계는 맞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지금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낸스 타임스인가에서는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곁에 머스크를 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젠가는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두 사람이 너무나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본인이 정책을 펼치는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과격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간 충돌도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특히 지금 권력의 속성은 두 개의 태양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지금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 하나의 태양은 사그러들게 될 텐데 누구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권력은 여전히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있고,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는 좀 손절, 좀 멀리하는 그런 관계 정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미국의 정가에서도 네. 솔솔 피어나오는 거 보면 글쎄요. 지금 언제인지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런 방향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두 분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이가 글쎄 언제까지 이어지겠어라는, 이렇게 지금 모터쇼 백악관에서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걸까 과연, 뭐 이런 말씀과 함께 헤어질 결심을 곧 해야 될 때가 다가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좀 과도하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백악관의 모터쇼를 막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 신차를 홍보 아닌 홍보를 한 이유는 그만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안티 머스크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다음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이런 이 기아의 이 노르웨이 판매법인 SNS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이 기아 차예요. 기아 차의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 I bought this after 일론 went crazy. 난 일론이 미친 이후에 이 차를 샀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친이라는 얘기는 지금 엄청 폭주하듯이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차 산 거야. 나 그 전에 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기아 차 뒤에 붙인 법인 SNS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스크가 이런 글을 답니다. 진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일단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반 감정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지할 만큼 이렇게 제가 도발적인 멘트를 쓰는 게 또 도움이 될까? 기업적 차원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